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네, 다시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생소할 수도 있고 다소 시기를 놓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 혁명과 적색개발주의라는 주제입니다. 와, 어디서 러시아 혁명이요? 네, 러시아. 네, 지난해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어가지고 하려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네, 시기를 1년 못 맞춘 안타까운 비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0년만 기념해요. 101년도 기념하면 되죠. 아, 네, 잘하셨고요. 딴지를 보세요. 뭐가 딴지예요. 왜 100년만 그게 하는 게 어딨어요. 101년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세계를 기념해서. 네? 아, 101년. 네. 네. 아휴. 네, 러시아 혁명 좀 아시나요? 시원찮네. 아, 네네. 러시아 혁명 아세요? 러시아 혁명이요? 예. 러시아 혁명은 네, 되게 사실 그 기존의 사회주의 학설들을 좀 뒤집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사회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여기는 아직 농노 제조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세계사 하면서도 배웠어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유일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죠? 네. 특이한 네. 동시에 유일한. 러시아 혁명과 적색개발주의에 대해서 좀 몇 회에 걸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혁명은 일단 혁명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1917년의 2월 혁명과 1917년 10월 혁명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1917년 혁명 이후 즉 레닌 체제와 스탈린 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다 알아보면은 사회주의와 적색개발주의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그다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세 사회주의 국가들의 좀 발전상 같은 걸 알아보면서 적색개발주의와 또 사회주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뭔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느낌은 저만 드나요? 불순한 의도라니요. 아이, 뭔지는 꿰뚫지 못해야겠지만 뭔가 느껴져서요. 일단 사상 검증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 네? 예? 네. 혹시 본 적이 평양인가요? 아, 저 평양 이씨라고. 평양 이씨. 듣도 보도 못한. 평안 이씨도 아니고 평양 이씨. 예. 혹시 냉면을 좋아하시나요? 아, 냉면 좋아합니다. 뭔가. 냉면 좋아하고. 순대도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순대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고. 혹시 장군님 좋아하세요? 대동강맥주. 장군님이요? 네, 장군님 좋아하죠. 부암동에 대동강맥주 파는 데 있던데. 아, 그래요? 같이 한번 갈까요? 고양이 맛.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여보세요? 저 20살입니다. 네? 21살 아니에요? 아, 21살입니다. 본인이 나이 저- 먼저 망각해버린. 준민아. 형이다. 네, 제 고향에서는 2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고향에서는 만 나이를 세지 않기 때문에. 진행해 주십시오. 아, 네. 러시아 혁명 이전의 상황. 네, 알렉산더 2세는 1865년 농노 해방을 단행하였으며 주변 영토를 상당수 장악하며 성공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알렉산더 3세는 반동군주로 농노 해방 이후 러시아 사회의 자유주의적 열망을 무시하고 전제 권력 강화와 국가주의를 앞세워 인민을 억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남상백군께서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얼마 전부터 계속 시키더라고요. 아, 네. 자꾸 시켜요. 본인이 힘든 이거 거죠. 하고 나면 목이 아파. 내 방송도 아닌데 농노 해방 이후 러시아의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적은 임금 등으로 노사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급속한 산업의 발전이 농업의 침체를 가져와서 대다수 농민들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는 투트랙으로 아주 나라가 망조에 드는 네. 상황이 됩니다. 노사관계 악화로 그럼 뭐 공업 또 상태가 안 좋고 또 네, 언제나 그렇듯이 산업의 발전은 농업의 침체를 가져오니까 농민들이 빈곤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농노해방 당시 농민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매우 적었는데 반해 토지 상환금은 지나치게 높았던 것도 있다고 하네요. 토지 개혁을 잘못한 거네. 네. 알렉산더 수준. 예, 그리고 알렉산더 2세의 아들 니콜라이 2세 이 사람은 수염이 되게 예쁘잖아요. 잠깐만, 알렉산더 3세의 아들 니콜라이 2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저는 또 형제인 줄 알았죠. 알렉산더 3세하고 형제신 줄 알았죠. 알렉산더 3세의 아들 니콜라이 2세 역시 반동군주였음. 전제 권력 강화와 인민 억압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반정부 세력은 더욱 성장했으며 혁명의 분위기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이 니콜라이 2세의 딸이 그 예카테리나인가요?
제가 네. 예카테리나? 예카테리나가 아닌데? 제가 로마노프 왕조의 족보는 잘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 사람 있잖아요.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맞나요? 몰라요. 그, 어디야? 픽사인가? 드림웍스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그게 뭐죠? 그 라스푸틴 몰라요? 애니메이션. 괴승 라스푸틴 몰라요? 그건 아는데, 그건 알죠. 러시아, 그러니까 아마 니콜라이 2세 딸이 아나스타샤일 거예요. 마지막은 니콜라이 3세 아니었나요? 그래요? 몰라요. 어쨌든 마지막 황제의 딸이 네, 그건 예, 맞아요. 그런데- 이따가 나와요. 마지막 황제.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읽어요, 전? 네, 다 읽으세요. 1898년 러시아의 사회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그 정당이 창당된 거는 되게 뭔가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1903년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로 분열하게 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네. 비슷한 시기 농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사회혁명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네, 벌써 아직 정당 민주주의가 뿌리박지도 못했는데 당이 3개가 1905년 1월 9일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러일 전쟁으로 인한 과중한 세금, 러일 전쟁, 생필품 가격 폭등, 해고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짜르가 있는 동궁을 향해 평화적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혁명을 시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동시에 예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애국심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민주화운동에 막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딱 영화에서도 이제 애국가가 나오는. 네, 광주 민주항쟁 때도 방공전선 이상 없다. 김일성은 착각 마라.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봐요. 차르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면서 행진을 했는데 이 빡대가리 니콜라이 2세께서 그에 대해 발포 명령을 내렸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동시에 수많은 도시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네. 그 볼셰비키와 맨셰비키의 뜻 좀 한번 읽어주시죠. 볼셰비키는 다수파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지? 전제 왕조의 전복과 사회주의는 굳이 자본주의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고 러시아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구현하면 된다고 봤대요. 당에 있어서는 소수정예의 전위 정당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수파인데 왜 소수정예를 주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회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내에. 뭔가 대의민주주의를 좀 더 중시했던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게. 근데 대의민주주의라기보다는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 인민들이 농노 상태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않은 아직 무지몽매한 상태니까 좀 소수의 정예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볼셰비키들의 주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맨셰비키는 소수파를 의미하고 러시아는 아직 자본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될 것이며 러시아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수립될 것이라고 봤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에 있어서 분권화되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대중정당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책상물림 느낌이 나네요.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보통 되게 급진적인 세력이 소수파고 온건한 세력이 다수파인데 여기는 그러니까요. 완전 반대예요. 네. 러시아 상황이 그만큼 막장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905년 10월 14일에는 레온 트로츠키를 의장으로 하는 최초의 소비에트가 결성되었는데요. 이 소비에트는 노동자들의 평의회를 의미하는 노동자요? 노동자. 네네네. 노동자들의 평의회를 의미하는 러시아어인데 그 일종의 회의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수많은 소비에트들이 있고 뭐 몇만 명당 한 명, 뭐 10만 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대표자를 선출을 합니다. 이게 소비에트고요. 1905년 10월 소비에트가 주도하여 10월 파업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군인들조차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진압을 포기합니다. 이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언론 결사의 자유를 허가하고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여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파업의 핵심을 맨셰비키들이 형성함에 따라 소비에트는 맨셰비키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12월 9일 정부는 소비에트의 의장 쿠루스 탈레브를 체포합니다. 이에 모스크바의 소비에트가 무장봉기를 주도하면서 시가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네, 이게 혁명 이전의 상황, 1905년까지의 상황이고요. 빠르게 건너뛰어서 1914년으로 워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4년부터는 이해람 군께서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네. 중간에 레닌이 귀국하면서 네. 되게 사태가 좀 더 빠르게 흘러갔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레닌 귀국 연도가 언제죠? 레닌이 뭐 망명도 여러 번 하고 귀국도 여러 번 해가지고 그냥 다 생각했습니다. 네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4년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사건의 배후에 세르비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족 국가인 세르비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독일은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국민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동족인 세르비아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보아 강한 애국심으로 단결하였으나 처음 등장한 참호전의 형태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장기화되었습니다. 네. 전쟁에서 러시아가 연전연패하고 서부 지역을 상실했고 엄청난 인적 손실과 물적 손실로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게 이래서 민족주의가 안 됩니다. 이래서 급진적 민족주의가 안 돼요. 뭐라고요? 예? 이게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예? 물론 전쟁은 다 돈 때문이긴 한데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 게 결국 있으니까. 또 전쟁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또 민족주의니까. 네, 하여간에. 네, 계속 읽을까요? 예. 네, 1917년 2월 전쟁에 지친 시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병사들조차 진압을 거부하여 대려 장교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혁명이 주도 세력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혁명 이후의 전국 주도권이 문제가 됩니다. 소비에트와 두마 임시 집행부는 케렌스키를 법무상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니콜라이 2세는 퇴위를 선언하며 로마노프 왕조는 몰락합니다. 니콜라이 2세였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써놓고 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왕조가 몰락하는 혁명, 말 그대로 혁명이죠. 네. 네. 혁명이 주도 세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국 주도권이 문제가 되고 이때 소비에트는 볼셰비키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맨셰비키와 연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케렌스키를 법무상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 한국사에서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4.19 혁명이 주도 세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 이후에 이제 당시에 신민당이었나요? 이제 혁명이랑 별로 상관도 없었던 신민당이 집권을 하고 허정의 과도 내각이 세워지는 게 러시아 혁명과 4월 혁명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그 병목 현상이죠. 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 정당이라든지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남상백 군께서도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본인은 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괴가 네. 러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름은 블라디미르 레닌. 1917년 4월 레닌이 귀국을 합니다.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되게 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머리 점점점. 아니 그 외모적으로 매력적이다가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완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대학 시절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나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손으로 들어서 밖에 내놓고 다시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멱살 잡고. 또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었다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쌀로 모래알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모래알로 쌀 완력이 만들고. 대단했고 네. 이 이상이 이게 우상화인가 설마? 근데 그럴 리 없는데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애들하고 놀 때는 진짜 애들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아. 침대 쿵쿵 부서질 정도로.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께서는 뭐 당연하죠. 우리 위대하신- 쌀로 모래알로 위대하신- 쌀 만드시고 네, 위대하신 레닌 주석께서 이렇게 예.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시고 예. 민중들의 노고를 알아주시니 어쨌든 저번 4월 번호가 4월 태제를 발표했고요. 이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에 도달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무시합니다. 레닌주의의 시작이겠네요. 네. 맨셰비키의 입장을 무시한 채 볼셰비키의 입장만을 강요했고요. 1917년 4월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인민들의 수건인 종전을 사실상 거부합니다. 발표기가 애매했나 보죠. 네. 이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잔뜩 고조되었는데 노동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소비에트에 비해 세력이 밀리는 임시정부가 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히려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역사의 오판이 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땅을 좀 얻으면 지지 기반이 생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독일 반격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됐고 저런 7월 종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독일하고 싸울 힘도 부족하면서 1917년 8월 27일 코르닐로프의 반혁명적 성향의 쿠데타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쿠데타 기도로 인해 임시정부 내 자유주의 성향의 카데치파는 쿠데타 세력을 고무시켰다는 이유로 대중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에 살았으면 정말 뭔가 예.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혼란스럽고 뭐가 후딱후딱 바뀌는 것 같아서
저기서 전쟁 나고 여기서 세계대전 하고 여기서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누가 귀국해서 뭘 하고 막 또 의외로 시골 사람들은 그냥 평화롭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 수도 땅이 있고.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다 톨스토이처럼. 네. 네. 그래서 온건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 사이의 갈등이 악화됐고요. 이로 인해서 온건 사회주의 성향의 맨셰비키와 사회혁명당 내 분열이 발생해서 볼셰비키에 동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볼셰비키는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소비에트 내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빨갛게 되네요. 예. 케렌스키의 임시정부는 시급한 과제였던 토지 문제를 도외시했고 왜 그럴까요? 히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건가? 감이 없는 건가? 이는 농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10월에 이르러서는 농민들의 봉기가 내전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농민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사회혁명당이 혁명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은 볼셰비키를 지지했습니다. 1917년 10월 26일은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날인데 아, 네. 소비에트가 주도하는 무장봉기가 탕탕 시작됐고요. 약간의 저항을 제외하면 큰 희생 없이 임시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탕탕 소리가 났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 볼셰비키. 항상 준비된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네. 1917년 10월 26일 이렇게 10월 혁명 이후에 전시 공산주의 체제가 형성됩니다. 농민들에게는 지주의 토지를 분배하였고요. 공장 운영의 실권을 노동자위원회에 넘겨주었습니다. 은행과 무역, 산업을 모두 국유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독재적인 볼셰비키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반볼셰비키 정서가 일부 볼셰비키들에게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볼셰비키 정권은 비밀경찰 체카를 조직하여 반혁명적 세력들을 제거하고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체카가 나중에 소련의 KGB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서깊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국정원이 중정이 뭐 안기부가 되고 안기부니 국정원 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하여간 박노자 선생께서는 이 체카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혁명은 이미 끝났다라고, 혁명은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1918년 전시 공산주의 체제가 윤곽을 잡아가면서 사기업은 거의 사라지고 강제 노동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민간 상거래는 없어지고 정부에 의한 식량 배급과 생필품의 분배로 바뀌었습니다. 1918년 2월 19일에는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실제로 경작하는 자만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유럽 사회랑은 달라지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세상이 뒤집어졌네요. 그러게요. 거의 사실 유럽에서는 조금 변두리라고는 하지만 네. 바로 붙어 있는데 이 정도로 다르면 거의 동떨어져서 다른 사회에 사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이 볼셰비키들에 대한 반발은 장교와 뭐 지식인, 부르주아, 구급파, 뭐 사회혁명당 등이 집결해서 백군을 결성하고 볼셰비키의 적군과 내전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적백 내전인데요. 초반에는 백군이 우세하였지만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적군을 더 지지하였고 1920년경에는 내전이 적군의 승리로 거의 종식되었습니다. 1921년 내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 전시 공산주의 체제 등은 볼셰비키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레닌은 전시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한 신경제 체제 NEP라고 하는데요. 신경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곡물 징발을 중단하고 화폐세로 대체하였으며 일부 상업 부문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이거 완전 반동 문제 아닙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국립은행의 금본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경제 정책이 성공하면서 러시아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봐봐요. 성공했다잖아요. 현실과 타협하는 아주 반동 세력이면 반동 세력. 성공했잖아요. 현실은 자본주의야 언제나. 하여간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약자로는 USSR이라고 하는데 소련이 선포됩니다. 네, 여기까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갑자기요? 예. 훅 들어오네요. 제가 뭔가 이게 지금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초등학교를 다닐 시절에 네. 소련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아.
국정원 번호가 몇 번이라고? 아니 왜? 아, 혹시 하면 초등학교 이게- 다닐 때 소련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죠.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소련이 91년도에 무너졌잖아요. 제가 98년생인데 그거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태어나기 7년 전에 없어진 거잖아요. 7, 8년 전에. 뭐 고르바초프와 뭐. 그냥 뭐지 소련의 마크가 간지가 났어요. 그거 아시죠? 아, 낫과 망치. 낫과 네. 망치요.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붉은 부분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의식 안에 있는 그 노동자와 농민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낫과 망치에다가 붓까지 추가하면은 네. 그 위쪽에 있는 나라의 마크가 되거든요. 아, 그. 위쪽에 있는 나라요. 그거 알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막 뭐지 영어 선생님께서 그 뭐 숙제 검사를 할 때 항상 그려달라는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네. 설마. 그 당시 USSR 국기를 요구했어요. 진짜 당황하겠다. 캐나다인가 미국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지가 아니, 네. 반공전선 이상 없다. 그 부모님이 불려가지 않았을까, 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당시 뭐 소련의 이런 내부적인 그런 거 모르고 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그 마크가 간지가 났고 그 초등학교 다닐 때가 2000년 초등학교 다니실 때요? 네, 그때 2000년대 초반이면 아직 우리나라의 반공이 아직 상당했던 때인데. 네, 그때부터 제가 깨어 있었나 보죠. 뭐. 아. 아니 근데 네. 그거 동시에 깨어 방공정서도 있었다고. 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 대형교회를 다녀가지고 아. 방공정서도 또 심각했는데 막 6.25 6월 25일만 되면 교회에서 맨날 조그만 만화책 나눠줬거든요. 네. 반공 만화책. 아, 진짜로요? 네, 방공 만화책. 아. 북한 사람들 막 인민군 막 쳐들어오고 막 이승만 좀 잘생기게 그려지고 봤는데 좀 뭐죠? 왜 굉장히 혼종스러운 삶을 보냈네요. 아, 그러니까 근데- 6.25 전쟁은 이제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고 소련과는 상관없다.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왜 그게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아니, 소련 좋아하시는데 반공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진짜 그렇고. 혼종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 뭔가 큰 거에 대한 로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세계사에 때 관심이 있었는데 예. 중학교 넘어가면서 관심이 더 커졌는데 맞나요? 아니구나. 초등학교에서 막 애들하고 국가 놀이를 막 했었어요. 네. 네. 그때 막 저는 주로 러시아나 땅덩이 큰 청나라 거. 예. 예. 그런 거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다른 친구는 막 프랑스 할 때 우매한 놈들. 난 땅이 이렇게 넓다. 아, 그런 식으로 어린 애들이 봤었는데. 큰 거 좋아하죠. 네, 아련하네요. 막상 맞다이 뜨면 프랑스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소련이 얼마나 강했는데요. 아, 붉은 군대는 지지 않습니다. 적군 핵폭탄 쏘면은 라도 동자의 군. 아휴, 인터내셔널 가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뭐 해랑군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읽고 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결국 러시아 혁명의 마무리도 시장 경제와의 타협을 통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래서 역시 시작과 끝이 혁명은 네. 없어요 이 세상에. 혁명 아. 못 와요. 안 와요 혁명. 갑자기 왜 이래? 보세요 이게 뭐 혁명이야? 반동이지. 두 개의 남상백이 있는 것 같아요. 혁명 안 돼. 일단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100년 전에도 물론 그 나름의 신념과 그 나름의 학설을 가지고 혁명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또 시장 경제와의 타협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고 네. 지금은 또 신자유주의 막 이러면서 그 모순이 또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또 혁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혁명 안 없으니까. 돼요.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극복해야 되는데 네. 보세요. 알쓸신잡에서도 유시민이 경주에 가가지고 예.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역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아직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강남 건물주들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린답니다. 집값을. 아, 거의 비트코인. 어떻게 막아요 자본주의를? 거의 비트코인이네요. 끔찍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막아요? 예? 아, 저는 자본주의야말로 성서에서 묘사하는 사탄의 체제, 악마의 체제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한 체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 갑자기 암울해졌네요. 신적 권위가 없이, 신적 권능이나 권위가 없이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적 권능이면 거의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간물주들이 건물주. 건물주들이 파업해야 돼. 건물주들이 자기의 건물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이상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갑자기 힘이 빠졌네요. 네, 다음 다룰 주제는 스탈린 체제입니다. 아, 스탈린. 스탈린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1922년 4월 2일 레닌은 스탈린을 당 서기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레닌이 임명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레닌이 임명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게 이때는 예. 당 서기장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 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별거 없는 직책이고, 뭐 당의 뭐 군사위원회나 이런 데가 더 중요한 데였거든요. 이 레닌이 스탈린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말을 전 들었거든요. 믿을 만한 친구가 못 된다.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생긴 거부터. 네. 아니 좀 생긴 거 가지고 비하지 말고. 그리고 트로츠키는 뭐지? 똑똑하나 꼰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탈린은 멍청하나 정치질을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그냥 러프하게 하자면, 스탈린을 그냥 단순히 비하자는 게 아니라, 혹시 스탈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탈린 단순히 비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랬다 러프하게 설명하자면. 네, 1924년 1월에 레닌이 사망합니다. 레닌이 죽었을 때, 스탈린의 당 서기장에서 해이마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이후 집권을 위해서 스탈린은 대량 숙청을 일삼았고, 레닌의 유언장이 당 대회에서 낭독이 됩니다. 스탈린 해이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탈린의 천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거의 기록 위마네요. 네. 네. 1928년 10월 1일부터 1932년 12월 31일까지 스탈린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이때 중공업 부문이 크게 성장했습니다만 경공업 부문의 성장은 다소 미비했습니다. 이것도 또 박정희. 대한민국에 두고 계시는데요? 그게 소련이 경제개발 한 거를 북한에서 따라했고 북한에서 경제개발 한 걸 보고 박정희가 경제개발 한 거예요. 역시 남로당 간부. 잘 배웠네, 잘 배웠어. 네. 소련의 발달은 선진국들에 비해 늦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선진국들에 의해 멸절당할 것이라는 그런 스탈린의 명분으로 실시된 완전 계획입니다. 자본주의 논리 아닙니까? 네. 1934년 흉년으로 농촌에 대량 아사 상태가 발생합니다. 최소 4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최소 450만 명이면 거의 도시 몇 개가 아예 무너지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1929년에는 스탈린이 농업의 집단화를 선포하는데요. 이때 분홍 계급을 공격합니다. 1933년부터 37년까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38년부터 41년 6월까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됩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과 비등한 수준의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합니다. 인구 1억 4천만 명 가운데 3천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합니다. 피를 엄청 흘렸네요. 예. 1953년 3월 5일 측근에 의해 스탈린은 암살됩니다. 자기가 가장 잘 하던 방법으로 자기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네, 헌불 10년이라고. 그러니까요. 스탈린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했네요. 네, 40년대 당시에 독일과 비등한 생산력이었으면 독일은 비스마르크 이전 시절부터 열심히 중공업 스탯을 찍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발달이 늦었다지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전쟁에서? 일단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이 당시 그러니까 한반도 인구가 3천만이 안 될 때 아니에요? 한반도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생각해보기. 이걸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제 교과서 같네요. 네. 그러니까 스탈린의 대량 아사 사태, 대숙청, 대민 억압, 제2차 세계대전에서 3천만 명 등이 사망한 거를 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체제가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탈린이 30년 해먹을 수 있었던 이유. 막연한 믿음 아닐까요? 막연한 믿음. 네. 스탈린이 경제는 잘해. 다른 건 몰라도 스탈린이 경제는 잘해. 이거 우리나라의 좀 어르신들이랑도 오버랩되네요. 예.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제도나 그 공포 상태를 조장함으로써 계속 네. 스탈린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공포 정치와 전쟁 등이 스탈린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네. 외부의 적이 강하게 만들어줬다. 근데 어쨌든 스탈린은 볼셰비키인데 볼셰비키가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건 노동자 농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럼 노동자 농민들이 공포 정치와 전쟁을 통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나요? 모르죠. 그건 몰라요? 아니 그렇진 않았다고요. 크지도 않은 사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걔 무책임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그냥 언론 통제라고밖에 네.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정확한 집계를 낼 수 있었을까? 또 그 정확한 집계들이 그 러시아의 나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네. 그 소련의 현실들이 네. 그리고 또 스탈린이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네. 느껴졌을까? 네.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끓일 때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아, 그래서 천천히 익히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죽는다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할 텐데, 이런, 하여간에 스탈린의 체제가 지지를 실제로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던, 뭐, 박정희가 뭐, 독재를 했다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를 지지했던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서강대학교의,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선생님께서는, 이 스탈린 체제를 대중독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독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스탈린이 대중 독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 사회주의와 적색개발주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생활, 러시아 혁명과 적색개발주의 중에서 러시아 혁명편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스탈린 체제까지 알아봤는데, 스탈린 체제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 사회주의와 적색개발주의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예.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다루니까 한번 좋네요. 왜냐하면 이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런 당위 없이 팡 터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권력 요구로 인해 팡 터지는 게 아니고 예.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또 혁명이라는 게 2017년에 촛불혁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촛불혁명이라는 단어에 크게 동감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혁명 비스무리한 것이 한국에도 있었고,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전 모든 혁명은 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혁명, 그리고 또 거의 유일무이한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을 이렇게 다루는 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네, 해랑군은 오늘 말씀이 별로 없으셨는데, 소감은? 저희 학 교수님이 네. 그 프랑스 혁명이 근대의 시작이라면 러시아 혁명은 현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야. 지금 우리 사회가 현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우리 현대 사회의 시작이라면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말을 위해 여태까지 아껴뒀던 거야. 물론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현대 사회의 문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현대 사회의 또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려면 또 시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의 모순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 편에서 몇 가지 의문이 남았죠? 레닌은, 그, 자본주의와의 타협이라는 신경제 정책을 했고, 스탈린은 그렇게 사람을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고, 우리의 이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다음 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